독도 해역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도 해경과 군 당국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정밀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수중 수색은 시신 한 구가 유실된 헬기 동체 인양 지점부터 재개되고 해상 수색은 범위를 확대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여러 차례 만납니다. 회의 외에 별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없지만 지소미아 종료가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40% 후반대를 회복하며 부정평가와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되살릴 인적 쇄신 카드를 언제쯤 꺼내들지도 관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1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그 전에 조 전 장관의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러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주식 차명 투자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8차 사건의 피해 실종 초등학생의 유고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 씨에 대해서는 오늘 법 최면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깊은 백태클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두 번째 퇴장을 당했습니다. 태클을 당한 상대팀 고메즈 선수는 발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이를 확인한 손흥민은 눈물을 보이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닷새째입니다. 오늘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수습한 시신 2구의 신원은 부기장과 정비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송세혁입니다. 네, 자, 오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해경과 해군은 함정 14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해상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는 사고 해역에서 남쪽으로 54km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독도경비대와 소방대원 등이 드론 2대를 동원해 독도 인근 해안가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어제 오후부터 중단된 수중 수색은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경은 오늘 저녁쯤부터 수중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중 수색은 크게 2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해군은 어제 헬기를 인양한 위치와 경로를 중심으로 수중 정밀 탐색을 벌입니다. 동체를 끌어올리던 중에 내부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해경과 소방 잠수사들은 비행 추정 경로를 중심으로 수중 수색에 나섭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와 무인 잠수정, 독도 인근 해저 지형 자료 등 관련 장비는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인양한 동체는 포항을 거쳐 다시 김포공항으로 옮겨져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실종자 발견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대구로 옮겨졌던 실종자 시신 2구의 신원이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독도 앞바다에서 수습한 남성 시신 2구는 39살 이종우 부기장과 45살 서정용 정비실장인 것으로 어젯밤 확인됐습니다. 이들 희생자 시신은 어제 울릉도를 거쳐 대구로 옮겨졌는데요. DNA 분석과 정밀 지문 감식을 통해 최종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중앙119 구조본부는 유족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두 희생자 시신은 우선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족과 논의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후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KBS는 단독 보도를 위해서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일부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은 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먼저 어제 KBS 보도 내용 보시죠. 회사가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누락해 제공한 점, 또 어제 보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KBS는 그러면서 자체 조사 결과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방문한 본사 기술 인력이 본인 휴대전화로 헬기 영상을 찍은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헬기 진행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영상 일부를 누락한 채 독도 경비대에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건 자신을 독도경비대 소속 박모 팀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뉴스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팀장은 KBS가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또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단독 보도 때문 아니냐고 비판을 했는데요. 독도경비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독도경비대 소속 박 팀장이 쓴 글이 맞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봤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조 전 장관 소환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속된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 이번 주에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만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구속 만기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조 전 장관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웅동학원 등 세 갈래 의혹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혐의 정황을 충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조 전 장관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누가 한 건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WFM 주식 차명 투자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 씨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사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유력해 보입니다.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비난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검찰이 정 교수 기소 시점 전에는 조 전 장관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 뒤에도 건강 문제를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모두 4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다 정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역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석방된다면 막바지 수사 일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검찰로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가 조 전 장관 조사 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론 등이 정 교수에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영입 발표와 함께 논란에 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는 삼청교육대에서 훈련 한번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21대 총선을 5달여 앞두고 벌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사였습니다만은 당내에서부터 반발을 일으켰죠. 박찬주 전 육군대장 기자회견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내용 자체만 보면 이미 어제 박 전 대장이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 공관에 있는 감을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 당시 의혹에 무엇 하나 혐의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는 삼청교육대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말하자면 자신은 지금 정권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나선 것이고 결격 사유로 지목된 갑질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여겨봐야 할 건 박 전 대장이 왜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느냐 하는 겁니다. 박 전 대장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또는 계룡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오늘 기자회견이 자연스럽게 총선 출사표 자리가 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내 고향 천안을 가든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계룡도. 네, 오늘 회견이 황교안 대표와 사전 교감 아래 이뤄진 거라면 사실 공천을 받고 싶다면서 단독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총선 체제 구축과 인재 영입에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도 해석됩니다. 황 대표는 오늘 오전 박 전 대장의 영입이 보류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오히려 보류됐느냐고 반문하며 계획대로 영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이번 주 2차 영입 인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박찬주 전 대장의 이름이 2차 명단에 오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단 한국당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부터 정치권이 소란합니다.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한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총선 기획단을 출범합니다. 단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았고 인적 구성도 발표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당 공천 제도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게는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철희, 표창원 의원처럼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미리 밝힌 의원들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추가로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불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들을 제외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23명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공천 단계에서 배제될 의원들은 많게는 민주당 전체의 의석수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한국당이 이딴 인재 영입 논란으로 초반 진땀을 흘리는 사이 민주당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른 정당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깜짝 인사발탁으로 화제가 되는 정당이 있죠. 네, 총선 경쟁 출발선에서 영입 인사의 화제성으로는 단연 정의당이 앞섭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이자스민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이병록 예비역 해군제독을 영입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직접 이 전 의원을 만나 입당을 설득했다며 다문화 사회의 비전을 앞장서 실현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권영국 변호사, 장혜영, 김조광수 감독 등 화제가 된 영입 인사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인재 영입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 진영은 개별 정당의 총선 체제가 아니라 보수 통합과 재편이 우선 과제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다음 달 탈당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후 행보가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 의원은 한국당은 완전히 해체하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 못하는 세력과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이번 주 창당을 예고하고 있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또 바른미래당 공동창업주인 안철수 전 대표도 의미 있는 답을 주지 않아 창당 후 앞날을 예견하긴 이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40% 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8%포인트 올라 47.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내린 49.1%로 50%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0%포인트 하락해 39.6%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은 0.6%포인트 떨어지며 31.6%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은 4.5%, 정의당 5.1%, 민주평화당 2.0%, 그리고 우리공화당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태국 방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 외에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은 없지만 아베 일본 총리와 마주칠 기회가 많아서 짧게라도 대화의 기회가 마련될지 또 한일 관계 경색을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방콕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네, 방콕입니다. 네, 이게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넉 달여 만에 악수를 나눴죠? 네, 어제 환영 만찬 행사 전에 이 단체 기념 촬영장에서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마침 문 대통령 부부 바로 오른쪽이 아베 총리 부부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짧게 손을 잡았고 이어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문 대통령 부부와 각각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난 6월 말 G20 정상회의 때는 일본이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둘만 서서 기념 촬영을 하면서 꽤 오래 8초 동안 악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짧은 6, 7초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두 정상이 사진을 찍기 전에 활짝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이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이 이처럼 만나는 자리가 계속 생길 것으로 보이죠? 네, 오늘 첫 순서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 여기에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좌석 배치나 발언 순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한일 정상이 짧은 인사를 나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 오찬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여기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어지는데 모두 한일 정상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몇 초 만나서 악수하고 짧은 인사 나누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정상이 모처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어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짧게 만나는 것 말고 또 제대로 형식을 갖춘 한일 정상회담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는 회담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일왕 즉위식 때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도 두 정상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았고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됐던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되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이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접점이 마련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국 모두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회담이 성사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오늘 아세안 관련 이 정상회의에서 나올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미리 알아볼까요? 예,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즉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어제 주형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이번에 부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포석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막판 스퍼트에서 이달 말 부산에서 최종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11월은 가히 한 아세안의 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는 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 등을 위한 기여 의지를 밝히고 또 미국 그리고 러시아도 포함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YTN 신호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진범 논란에 휩싸인 화성 8차 살인 사건이 당시 윤모 씨의 자필 진술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씨는 검거 전까지는 글을 거의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피를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이 받아낸 자필 진술서의 실체 과연 무엇일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윤 씨 자필 진술서에 어떤 내용이 또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과연 윤 씨가 직접 쓴 글이 맞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총 3건, 10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에는 범행 동기에서부터 구체적인 범행 수법, 그리고 도주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문장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거지나 후문 방향, 피해자 등 보통 사람이 평소 많이 쓰지 않는 한자어나 표현들이 속출합니다. 누군가가 불러준 대로 쓴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0살, 11살 때부터 기술을 배우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은 잘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대필 자술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의혹이 제기된 대필 자술서는 윤 씨가 검거되기 8개월 전인 1988년 11월에 쓰인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작성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당시 경찰이 윤 씨가 아닌 윤 씨의 지인 A 씨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윤 씨에게 A 씨를 언제 알게 됐느냐 등을 묻습니다. 이때 윤 씨가 이러저러한 답을 하는데 윤 씨가 글을 쓸 줄 모르니 경찰이 윤 씨를 대신해 자술서를 써준 겁니다. 이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대필 자술서의 존재가 강압, 위조 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윤 씨가 글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지 못해 대필을 할 정도였는데 8개월 뒤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는 자필 진술서를 써내려갔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검거된 이후에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의혹이 부실 수사 그리고 고문 수사가 있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윤 씨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에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윤모 씨와 박준영 변호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법최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0년 전 일이라 윤 씨도 89년 7월 경찰 수사 당시와 8차 사건이 발생한 그로부터 10개월 전이죠. 88년 9월 상세한 알리바이에 대한 기억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결백을 호소해온 윤 씨 측이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법최면 조사를 강력히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가능한 모든 조사를 다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윤 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게 당시 자신을 수사한 경찰도 법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사건 발생 당일 행적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참고인 조사는 윤 씨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씨 측은 다음 주 중에 재심 청구를 할 예정이고 그 전에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이 재심 전에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춘재의 자백으로 살인 사건이다 밝혀진 실종 초등학생의 유골 수색 작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네, 오늘이 나흘째인데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도 경찰이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성과가 없으면 유가족이 느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은 지난 1일 지표 투과 레이더로 찾아낸 특이 지점 150여 곳에 대한 1차 발굴 수색 작업을 어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심되는 지점을 더 추려서
110여 곳 정도를 더 깊이 파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밀 점검을 한다는 차원인데 어제까지는 10cm 정도만 파냈다면 오늘부터는 50cm가량을 파낸다고 합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또 다른 화성 피해자로 드러난 9살 김모양은 지난 1989년 7월 하굣길에 실종됐습니다. 실종 5개월 만에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원에서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춘재 살인 자백 전까지 김양을 가출인, 그러니까 실종 처리로 분류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과거 부실 수사 정황을 경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YTN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당직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 실태를 공동 취재해서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주요 정당 소속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된 출장 보고서를 보니까 황당한 세금 낭비 사례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또 해당 국가 국회의원 숫자조차 틀리게 적은 보고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위원 3명은 2016년 7월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목적은 스페인 문화권 입법기관 조사. 기간은 7박 9일, 비용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스페인 국회는 해산해 텅 빈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 국회에 이메일 질의서를 보낸 결과 해당 기간 한국인은 오지 않았다는 상원 측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사실상 관광 코스였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프라도 미술관을, 바르셀로나로 이동해서는 가우디 건축물을 관람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한국 기업인과 외교관 등을 만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딱히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거나 이분들 왜 만나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하려고 만나, 아주 사소한,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았어요.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적어놨습니다. 면담하신 걸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기억이 좀 없는데 그거. 스페인에서 이탈리아 대사관 외교관을 면담했다는 황당한 일정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제 기억으로서는 만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정책연구위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탈리아가 아닌 스페인 주재의 한국 대사관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양식을 그 앞에 이제 출장 갔다 온 사람 거를 받으면서 그거를 제가 제대로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오타인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정책연구위원 3명이 동유럽에 갔습니다. 비용은 1,100여만 원. 7박 9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돌며 선진 의회를 시찰해 정책 입법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헝가리 의회는 지난 2012년 선거 제도를 바꿔 국회의원 수를 386명에서 199명인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현재 헝가리 국회의원을 바꾸기 전 규모인 386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또 국제 원자력 기구를 방문했다는데 가입한 나라의 숫자가 틀리고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방문 내용은 서울시 연수 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일정 중 갔다는 체코 주재 한국 대사관과 헝가리 한국문화원 등에는 아예 공식 방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상 가서 사람도 없지 이러니 기어 쑥쑥 빠지고 그런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화원도 그랬고. 여당 정책개발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 사실상의 허위 보고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지 선거제도를 배운다면서 엉뚱하게도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8박 10일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난 건데요. 이 보고서는 미국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뉴스타파 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둔 2016년 5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 2명이 미국 출장을 갑니다. 미국 선거제도 등을 연구해 2017년 치러질 우리 대선에 참고하겠다는 것.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승인을 거쳐 국회 예산 66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그 대선 전에 그 사례, 미국 대선 사례 보니까 이렇게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출장 계획서를 보니 미국 최대 도박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출장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박 10일 출장 기간에 방문했다는 기관은 단 4곳. 5월 8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10일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12일 LA 총영사관, 14일 실리콘밸리가 전부입니다. 미국 대선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에는 왜 가신 거예요? 관광청이랑 뭔가 공식 기관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기관이어서. 어쨌든 미국 지역이잖아요. 지역이니까 그 지역 중에 한 곳을 들렸었던 것 같네요. 그때도. 샌프란시스코와 LA 총영사관을 방문해선 뭘 했을까? 해당 영사관에 이들이 오긴 왔는지, 왔다면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두 곳 모두 방문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정책연구위원은 비공식 방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으로 누굴 만났냐고 물어보시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지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만났었던 것 같아요. 15쪽 분량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국내 총선과 대선의 투표율을 설명하고 미국 선거제도 일반 현황을 소개합니다. 이어 트럼프 후보의 인기 요인을 분석한 뒤 힐러리 후보와의 공약을 비교합니다. 굳이 미국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관련 분석은 국내 언론이 보도한 그래픽 자료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럼 국회나 이런 데를 가셨을 법도 한데 선거제도 연구면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대선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해외 출장에 6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지만 출장을 보낸 새누리당이나 예산을 지급한 국회 사무처, 그 어디도 엉터리 출장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강혜인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재 영입전이 뜨겁습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의당 이적 소식에 이어서 이병록 예벽 해군준장도 정의당에 입당했는데요. 정의당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당이 영입하려던 박찬주 대장과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 완득이 엄마로 유명한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19대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영입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번에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주말 내내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단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습니까? 이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이디어는 제가 제일 먼저 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심상정 그 당시 작년에 의원이죠. 지금 대표님이요. 예. 옛날에 환경노동위원회를 이자스민 의원하고 같이 하셨어요. 네. 19대 국회에서 지척에서 지켜보면서 그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짐으로 여기는 거를 옆에서 조언해주고 법안 발의도 같이 해주고 이러면서 신뢰를 쌓아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지만 심의위원께서 이제 대표가 되시고 본인의 의지로 이자스민을 이렇게 영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입당 권유하고 영입한 건 심상정 대표지만 이 생각을 해낸 건 이제 김종대 의원이신데 직접 만나보고 어떤 점에 끌리셔서 그 입당 권유를 하게 되신 겁니까? 사실 이자스민 의원 본인이 발의한 이자스민법이라든가 다문화
인권에 대해 가지고 국내로부터 엄청난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다 때려치고 일단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자스민 의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 무수한 악플 공격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이해한다 그랬고 예. 또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져야 될 짐이다.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 그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본인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좌절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낙천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았고 그것이 그렇군요. 저한테는 예. 예,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 네. 같으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저는 느꼈다고. 그렇군요. 이런 꿋꿋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야공이 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소중한 인재를 일회성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지 당의 반성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이런 생각 먼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 자스민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상징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필리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초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연한 우리 국민입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어떤 이주자들, 이민자들 또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원화된 이제 다양성의 사회로 가는 가운데서 네. 우리가 갖춰야 될 톨레랑스, 즉 포용 국가로서의 어떤 품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엄연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배타적이고 또 차별적인 어떤 그 행태를 보이지 않았는가 반성하면서요. 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성심껏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대한민국은 포용 국가가 된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소수자와 약자들에게도 이렇게 연단을 드리고 마이크를 드리는 거는 정의당이 반드시 해야 될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하셨지만 의정 활동하면서도 많이 상처를 받았다 이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꿋꿋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인물의 상징성을 넘어서 이렇게 정의당이 입당을 한 만큼 어떤 당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도 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역할까지 맡기실 생각이시고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떤 당직을 맡게 될지 또 총선을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일단은 근일 내에 입당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이자스민 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주변에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 소수자 특히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또 이주 여성을 위한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펼치셔라. 네. 그러면 당은 온 힘을 다해서 돕겠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책임 공동체. 말하자면 이 국가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간 공동체로 가는 상징이 바로 이자스민 의원이기 때문에 예. 정의당은 온 힘을 다해서 돕겠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예전같이 공격받아서 허물어지는 이렇게 예. 지는 싸움 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주신다는 얘기고요. 이자스민 전 의원 포함해서 그 19대 때 새누리당 공천, 탈북자 출신도 있었고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평가가 사실 있었는데요. 네. 이번 한국당 지금 인재 영입 과정에서는 좀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된 박찬주 전 대장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거기서 나온 발언을 다 전해 들었는데요. 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로 보내서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도 거의 있었고요. 이건 막말도 있었고 또 공관병이 농사를 짓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가문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느냐. 그다음에 계엄의 문건에 대해서도 네. 군이 유사시 대비해서 당연히 대비계획 세운 거 아니냐는 이런 어떤 맥락의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봤을 때
총체적으로 이분은 여의도 근처에 오시면 안 될 뿐이다. 여의도 근처에 오면 안 된다. 예, 이건 국민을 정말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1차에서 배제했지만 이분 굉장히 귀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이만큼 전문가는 없다 이런 이유를 계속 들고 있거든요. 2차 공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병록 그 해군 제독을 입당식을 한 이유가 바로 그 점에서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네. 그러면 저도 군사 전문가고 안보 전문가로서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온 힘을 다해서 그런 가짜 안보가 아니고 진짜 안보, 성공하는 안보를 해야지 왜 실패한 안보, 이데올로기 특권층의 안보를 하느냐 이렇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알겠습니다. 박찬주 대장과는 다르다. 오늘 정의당에서는 이병록 해군 준장이 입당식을 가졌는데 이분은 또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를 도왔고 국방위원회 당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으신 분인데 2년 전에 당적이 정리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진즉 민주당을 나와가지고 순수한 시민단체, 본인 말로는 관군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일해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그 통일운동, 평화운동에 항상 중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색을 따질 만한 어떤 상황은 지나갔다. 민주당의 유통기한은 끝났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에서 아주 홀가분한 어떤 마음으로 입당을 받아주신 거고 또 그런 만큼 본인도 두 당의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정의당에 오히려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제 개편되고 그러면 정의당 인재 영입 더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이 영입을 하실지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산의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유 전 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 그리고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했지만 상대 선수 부상의 빌미가 된 백태클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18분 수비수 다리 사이로 패스를 연결해서 델리 알리의 선제골을 도왔지만 5분 뒤 상대팀 고메즈의 깊은 백태클을 해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메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상 정도를 확인한 손흥민은 머리를 감싸진 채 눈물을 보이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공관병 갑질 사건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공관병 질책은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이었다. 자, 한국당 인재 영입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생각 없고 고향 천안이나 지금 살고 있는 계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정치 평론 고수들의 평가 들어보시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